오늘은 전근대 한국사 이후에 진도가 도리어 늦어요.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조선의 신분 구조와 사회 생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 혼자 안 보고 우리 저기 전고의 그 역사 영재, 역사의 역사 영재 맞지? 그 다음에 오늘 소중한 자원이신 우리 최 선생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1반에서 2반 수업 맡고 있습니다. 네. 보면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네, 이제 오늘 최 선생님이 저의 인기를 다 뺏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갑, 양반 뭐 동영상 있는데 얘는 스킵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조선의 신분 구성의 특징 교과서에 보면 딱 한 장 나와요. 신분 구성의 특징. 그래서 뭐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양인, 상민, 노비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신분구조입니다. 특징,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였다. 이거 뭐 하나마나 이해한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양반들이 조선 사회의 뭐예요? 이제 아무래도 뭐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은 아니죠. 실제로는. 뭐 양반들이 많아봐야 조선시대 보면 적게 보면 3%, 많게 보면 10%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사람들이 주인공인 사회였다는 게. 자,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였고, 이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잖아. 법적으로는 양천제. 양인과 천인. 두 개로, 나눴고, 국가에서는 신분을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천인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사람들을 뭐로 양인 취급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보다는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사회.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라는 이야기는 자유인들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근대 사회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걸 표방을 했지만 이게 항상 보면 법하고 실제하고 다른 것처럼 양천제를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양반이나 중인이나 상민, 천민의 네 단계로 나눠져 있다. 얘는 법제적인 거에 불과했다는 거 양천제 꼭 알아두시고요. 실제적으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네 개로 나눠져 있었다. 하나 딱 거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양반은 이 양반의 양자가 분양자죠. 말 좀 해요. 빨리. 왜 말을 하나도 안 해? 갑자기. 네, 두양자입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 다른 말로는 동반과 서반이라고도 해요. 이제 우리 이제 근정전에서 조회할 때 한쪽은 동쪽 쓰고 한쪽은 서쪽 써가지고 동반과 서반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합쳐가지고는 양반이에요. 자,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신분과 원래는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의미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안. 덧붙여 말씀드리면 양반이라는 용어는 조선 말고 고려 때도 있던 용어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너무나 막 그렇게 뭐 하지 마.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자, 양반들 일단은 원래는 조선 초기에는 이 사람들도 원래는 군대를 가야만 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군대를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막 해놨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과거 국제를 해서 관리가 되니까 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가 국가를 위한 봉사를 해서 먼저 군역이 면제가 되면 거기에 덧붙여 즉 무슨 일이냐 공무원이 되면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만약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무원 희망 많이 하시겠죠? 덧붙여 성균관, 향교, 국립학교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군역이 면제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향교 예를 들면 시험을 봐요. 시험 합격이라도 계속 면제가 되는데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군대 가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선생 계시죠? 퇴계 이황 선생이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비리 아닌 비리가 여기서 발견된다 그래요. 예. 자기 아는 친척에 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대신 봐주는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힌트. 어디 가서 시험 나온다. 꼭 국회에 가려고 그런 힌트를 줬다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양반이고 왜냐하면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면 시험 보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노비도 같이 과장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노비로 이렇게 변복을 하고 좀 공부 좀 한 친구가 가서 그냥 양반이 이제 들어가면 막걸리 먹고 있고 변복을 한 그 천민이 대신 시험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은 훌륭한 전통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조선시대 때 이제 학교 학생이면 군역이 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학생 입고로 양반. 저는 이제 어릴 때 무덤을 가보면 무덤에 다 비석이 있는데 형고 학생 부분이시니 여기도 학생 저기도 학생 그래서 저희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여기는 학도병들의 무덤인갑다. 안 오세요?
아, 진짜 학도병들이 무덤인 줄 알았어요. 조설 안 하시는 분들은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학생이라고 써있길래 이게 어릴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벼슬이 없는 이제 양반들은 다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학생 신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양반들을 서서 이제 군역으로부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인들은 뭐냐면 기술관, 서리, 향리 등. 자, 이 조선시대 중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특징이에요? 세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빠가 이제 뭐 기술관이면 아니면 우리 전주 같은 경우 아빠가 향리, 서리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옥마을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집들 많은데 좋은 집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서리 출신들, 지방 향리들 집인데 뭐 우리 전주 지역이 토호 가운데 토는 뭐 전주 이씨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씨보다는 수원 백씨들. 네. 이 이제 전주 지역 같은 경우 토호로서 애지가는 것들은 다 장악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세습이다 보니까 작과에 응시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 욕심을 많이 내기 시작한 거죠. 네. 일단 명예는 일단 포기하고요. 왜냐면 보통 교수 6분 이하에서 먹는 것들이 5분 이상 올라가면 기득권들이 양반들 그걸 막아버립니다. 내가 일단 포기하는데 다른 데로 6분에서 9분까지 머물더라도 우리 고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싸움 안 해도 이 기술직만 계속 이어가더라도 상당히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실리적인 이유로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자.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서울이다. 서울.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그죠? 서울.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홍길동.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서울도 서자하고 얼자로 나눠요. 이게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서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얼자에 좀 가깝고 어떻게 보면 아무튼 아버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반, 엄마는 뭐 첩이나 아니면 노비인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양반 지위 아빠가 양반이라고 하지만 올라가는데 한계를 뒀던 거죠. 왜 그러냐면 경쟁이 너무 강해지니까. 예. 이거 이제 풀었던 게 아무래도 그 이제 소자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을 열어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는 후기 때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조임금 예. 때가 되면 이제 약간 이제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민들, 뭐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 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세금을 부담했다. 자, 실제로는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긴 했지만 우리 이제 멋있는 말로는 네 글자로 뭐 주경야독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옛날 전설고향에는 나오지만 그건 그냥 뭐 양반들이 너희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합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민들은 대부분 노비였다.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뭐예요? 재산에 불과했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재산입니다. 재산. 여기 조선의 그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의 천민에 대해서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의 역을 따른다. 이게 엄마가 이건 이제 뭐 그리고 아버지의 역을 엄마가 양일 경우에는 아빠가 천인이면 천인을 따른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따르면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네. 그죠? 엄마 따르는 아빠 따르는 엄마가 천민이면 노비, 아빠가 노비면 노비. 그 다음에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가격이 저와 사천장.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사천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저화가 조선시대 지폐인데요. 얘 보니까 쌀 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2말은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 1kg가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2마리면 아니 1kg가 아니라 8kg네. 8kg. 그러니까 이제 쌀 16kg. 아빠가 요즘에 이제 엄마가 쌀 사오라고 시키면 되게 들고 오는 게 20kg짜리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 곱하기 4천입니다. 그거 곱하기 4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산을 보니까 1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법에는 한 1억 정도라고 가격이 써 있고 실제 더 디테일한 건 16세, 50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자냐 남자냐. 그래서 15세에서 20세 사이 여자가 최고 비싸요. 아무래도 생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데 아무튼 뭐 경국대전에는 1억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거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매도 됐고요. 그다음에 공노비와 산노비로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산노비는 재산 소유가 가능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노비는 이제 외거노비에 해당되겠죠. 이제 우리 책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설거노비는 대표적인 이제 마당새 같은 친구. 예. 뭐 집안에서 유일한 재산은 빗자루 하나, 로망은 마님. 이제 외거노비는 이제 집 밖에 살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대가로 우리 고려 시대에는 신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신공을 납부했던 사람인데요. 좀 재밌는 건 조선 시대에 정말 제가 다니면서 제도 더럽게 없는 거예요. 노비도 노비 소유가 가능했어. 네. 그러면 정말 노비의 노비. 재밌네요. 노비의 노비는 그 사람 도대체 뭐야, 그럼. 아무튼, 노비의 노비, 노비도 노비를 소유하는 게 가능한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능했던 걸로 돼 있어요. 아무튼, 일부 노비들은 재산을 소유 가능했었고, 이제 이런 정도 되면 노비들이 이제 돈 주고 이제 면천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죠. 제가 외거노비면 면천을 안 할 것 같아요. 신공 적당히 내고 재산도 갖고 있고 면천 안 돼. 면천 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외거노비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인이 죽으면 이제 분할상속이거든요. 되게 이제 조선 전기 때 분할상속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고불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금 좀 내더라도 면천되는 케이스 많이 안 노비가 훨씬 나아요. 생각보다는. 자, 일단은 신분제도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이번에 그냥 양이 너무 적어서 이어가지고 이제 수취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취제도라는 거 그냥 알고 보면 그냥 수취제도는 그냥 뭐죠? 세금제도예요. 그죠? 자, 세금제도. 자, 쭉 한번 볼게요. 수취체제와 그 변동양상. 근데 수취체제가 좀 복잡해요. 세 가지나 돼요. 세 가지나. 그래서 이제 원래 전통시대 세금의 종류가 뭐 땅세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동력, 역세금, 그 다음에 특산물세금, 요 세 가지였기 때문에 수취체제도 우리가 땅세금에 따른 영정법, 그 다음에 또 역에 따른 균역법, 그 다음에 또 공납에 따른 대동법, 그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다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최 선생님 시험지는 그 세 가지 가운데 최고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아무래도? 대동법. 대동법이 최고 많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 요건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 경제 기본은 농업이 국가 경제 기본이었고 조선 초기에 보급했던 대표적인 농사 직설. 자,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이양법이 나와 있었죠. 이양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내기인데, 자, 아무튼 농사직설. 옛날에 이거 달달달 외웠는데 요즘 지금 잘 안 외우는 것 같아요. 그죠? 모내기법이 보급됐다. 자, 원래 조선 전기의 세금제도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자, 땅세금이고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냈던 것을 세종대왕 때 많이 줄여주죠. 이걸 보고 우리가 공법 그래요. 근데 조선 책에는 우리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말씀 안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죠? 아무튼 공법은 기준이 두 가지잖아요. 땅의 비육도에 따라서 6개 등급, 해마다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연분, 구등분. 그래서 최고 잘 되면 상상, 상중, 상하. 최고 못되면 하상, 하중, 하하. 이 하는 정말 이게 묵기밖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고 20도에서 최하 4도로 나누었다. 최하 4도로 나누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서 20도하고 4도인데 입장이 서로 갈릴 것 같죠? 양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가 풍년인 게 좋아요? 흉년인 게 좋아요? 에이, 양반은 올해가 풍년이 돼야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유 입장에서, 지주 입장에서는 네. 야. 풍년이면 안 좋겠죠. 지주 입장, 건너 입장이면. 풍년이 돼야 세금 많이 걷는데? 그러니까 건너 입장이 아니고 내는 입장. 그니까. 지주니까. 네. 지주면 돈 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이제 농민들이, 그렇죠. 이제 그 관점이고. 국가 입장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 상상되는 게 좋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지주와 소작 관점에서 이제 어차피 그건 거시기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걸 이제 걷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상상이냐 중중이냐 하하냐가 서로 입장이 많이 달랐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 성종 때부터 요걸로 바뀌었었는데 이제 세종 때부터 바뀌었고 근데 이제 성종 때부터 그게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직전법 다음에 뭐였죠? 일단 직접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직전법. 관수강급제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거둘 때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 많다 보니까 서서히 국가는 이제 농민들이나 지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제
자꾸 이제 줄여줬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4도로 정착이 된 걸로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납은 특산물이에요. 집집마다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납의 폐단. 요건 이제, 뭐 중간 관리들이 대신 납부하면서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좀 잘못하는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렇게 특산물도 바뀌고 그러는데 조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엉터리로 세금을 걷는 일이 많아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관리들이 대신 납부를 하면서 풍리를 취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게 조선 중기 때는 농민 생활이 최고 힘들었던 게 바로 이제 국납이었던 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역은 군대 가는 거죠. 16세 이상 양인 남자. 원래는 양인에는 자, 안녕. 이리 와서 빨리 와. 자, 양인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양반도 들어갔는데, 아까 양인들은 이제 양반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군역과 요역. 군역은 군대 가는 거, 요역은 노동력증 받아는 거. 자, 대립. 아, 영화 참 대립군 보셨어요? 아, 대신군대 가는 겁니다. 네네네. 임진왜란때 이제 대립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때는 수업 않고 대립군 영화 한 편 딱 보고 그냥 수업 끝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바라는 그런 걸 텐데, 그죠? 예. 방군 수포제는 이거 뭔 말이에요? 자, 군대 가는 걸 쉽게 말해서 돈으로 때우는 겁니다. 돈을 내고 군대 안 가는 건데 이때 포가 뭐냐 면 원단이거든요. 이때는 면 원단 포가 화폐 대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화폐가 아닌 포를 내고 군대를 그 임무를 메우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불법입니다. 네. 아무튼 방군 수포제. 방자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을 방자예요. 그죠? 방학할 때 방자. 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방군 수포제가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불법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합법이 돼버리잖아요. 조선 후기가 되면. 네. 그죠? 예. 국가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으로 군대를 때워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되고 군대 안 간다. 안 갈 수 있다. 100만 원 너무 세요? 월급이 44만 원인데. 아무튼 100만 원 내면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군대를 가실 것 같은데 너무 세니까. 좀 가진 집이면 100만 원 막. 껌이니까. 100만 원 지만 1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 가야겠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조선후기 수지제 개편. 자, 아무래도 이제 재정을 확보하고 민생 안정. 세금이 너무 세면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이제 농촌을 떠나버리니까 이 농촌을 떠나버리면 거들 세금 조세를 징수할 대상들이 또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법을 바꿉니다. 영정법 통일 관계없이 일결당 몇 도 4도로 통일했다. 인조임금 때예요. 그죠? 우리 조선에 우리나라 갑자기 영화가 막 그렇게 남한산성 나오고 막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능한 임금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낙인이 솔직히 찍혔어요. 근데 이제 그 무능한 왕으로 찍혔던 인조 때도 그래도 백성들을 위한 이렇게 세금 감면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조금 인조도 좀 다시 생각해 줘야 되지 않나.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땅 주인에게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혜택이 됐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최고 안 나와요. 얘는 실제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법이죠. 광해군 때 만들어졌고요. 이게 영화 광해 광해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게 일주일 사이에 대동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반란도 일으키고. 자, 공납은 원래 집집마다 현물로 냈는데 얘를 땅 세금으로 바꿨어요. 아무래도 집집마다 내면 가난한 사람도 냈지만 땅 세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 대상이 부잣집으로 바뀌겠다. 그죠? 그래서 쌀을 12두. 근데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는 쌀이 안 나니까 이제 삼배 무명 동전으로 걷었고 광해군 때 처음으로 시행이 돼 있고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건 방납이구나. 방납의 표단이었고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 100년 숙종 때 이게 1608년에 시작해서 딱 100년 걸렸어요. 그죠? 이처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천천히 지수를 계급들을 서서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정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도 줄여가면서
아, 좀 간 거에 대한 의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땅을 가지는 양반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실시된 게 이제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가 최고 늦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요런 데 보면 뭐 쌀 걷고 뭐고 근데 요런 데 있잖아요. 제주도하고 제주도하고 여기 평안도 함경도는 익류 지역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익류 지역 이게 옛날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냈던 건데 낼 수도 있어요. 우리 익류 지역은 뭐죠 그러면? 자, 글쎄 여기서 보면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걷긴 걷는데 이거를 중앙정부에 내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씁니다. 제주도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요. 그러다 인건비 안 나온다. 평안도, 함경도는 사신들이 들어옵니다. 사신 적대비로스라고 해가지고 평안도, 함경도는 중앙으로 오지 않고 도 자체에서 소비하게끔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 지역을 익류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어차피 뭐 줬다 뺐느니 차라리 그냥 안 뺐겠다, 안 치사하겠다. 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좀 앞장섰던 그 사람이 김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보면, 선생님들 돌아다 보면 김육의 공덕비, 뭐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전라도에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제 참고로 그냥 김육이라는 사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아, 여기 공인이라는 사람. 얘도 이거 주관식으로 내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집단이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두 글자밖에 안 되고, 예. 여기 이제 검은 것은 원래 대동법 시행하기 이전인데 그 이전에 그냥 농민이 특산물 갖다 관청에 내면 끝났지만 농민이 시장에 가서 이걸 돈으로 바꿔야 되고 이 돈을 관청에 내고 나면 관청은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지? 바로 이제 공인에게 주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거를 신경이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특산물이 직접됐기 때문에 특산물을 정부에서 직접 쓸 수가 있었는데 쌀로 받으니까 특산물이 없잖아요. 쌀을 가지고 특산물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살지 않는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인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줄 테니까 네가 사와라. 그래서 이 특산물을 사러 간 사람이 바로 공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삥땅도 치기도 하고 어차피 쌀 내가 보니까 절반 샀네 그럼 나머지 사면 이거 판슬이 되겠네 뭐 이래가지고 좀 이제 모순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이 이전에 안 가도 됐던 시장을 가야만 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하게 됐고요. 뭐 이때쯤부터 이제 상평통보라고 하는 이제 조선후기 대표적인 화폐 사용됩니다. 균역법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많이 쓰냐면 군이라고 많이 써.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는 군은 군등하게. 네. 군역이죠. 군역은 아이고 군역입니다. 군역 전라도 사투리 나옵니다. 군역. 전 군역이라고 해요. 군역. 개구멍. 군역을 군등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는 균역을 균등하게 하고 싶었는데 균역을 균등하게 하진 못합니다. 이거 이제 설명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설명 필요 없고 이제 실제적으로 항상 국가에서 하는 취지는 그래요. 취지는. 근데 이제 우리 민간이 국가가 머리가 좋냐 민간이 머리가 좋냐 따지고 보면 민간을 이길 수가 없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취지는 그래요. 아무튼 영조임금 된 겁니다. 자, 군역. 자, 군포를 2필을 냈던 것을 1필로 줄여줘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방군수포제가 아까 뭐 무슨학 때 인조임금 때 이제 그게 군적수포제로 바뀌었고요. 그죠? 군적수포제로 바뀌었고 이때 2필씩 냈던 것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영조가 이걸 1필로 줄여준 거죠. 그죠? 유명한 단어들 많아요.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에게 걷는다. 백골징포.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 걷는다. 뭐 황구첨정. 그러다 보니 뭐 실제적으로 원래 내야 되는 게 뭐 군포가 우리 집이 뭐 4필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실제로 10필 이상 내다 보니까 농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흥미롭죠. 세조 정치 때 봤던 백골짓고 황구첨정 영조 때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옛날부터 참 그랬던 것 같아. 그죠? 아무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건 좋았는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데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피곤하죠. 세금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술지한 균역법은 객관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제 모자란 거 떼워라. 결자. 여기서 이제 여기 균등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토지 일결인데 여긴 지주들이고 지주 이꼴이 양반이니까 양반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쌀을 세금으로 내기 시작하고요. 그래도 모자란다. 어세, 염세, 선세, 그 다음에 이 선무금관포. 이 선무금관은 좀 어렵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무금관포는 뭐냐면 돈 가진 농민들이 있어요. 양반 되고 싶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거 빚을 줍니다. 대신에 그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빚값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빚값. 그다음에 어세 영세 선수는 뭐냐 이게 왕실제도입니다. 왕에게 개인적으로 들어간 세금인데 자, 영주가 솔선수범 하겠다 이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바다에서 버는 돈이 커요. 특히 이 소금세는 뭐 네. 상상을 초월한 거였습니다. 그 돈을 국가 재정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나오니까 분명히 양반 주주들이 반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부터 얘기합니다. 야, 내 재산, 어세, 영세, 선수부터 내가 나눌 거거든? 하니까 양반들도 입을 다물었겠죠. 네. 자, 아무튼 여기 균등해졌다. 왜냐하면 결작도 마찬가지고 성보공반은 약간은 짝퉁인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됐더라도 세금을 내는 양반이 등장해서 아까 이제 우리 최 선생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균등해졌다. 그래서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균역이라고 쓰면 안 돼요. 조심하십시오. 많이 실수합니다. 자꾸 구멍구멍 그러지 마시고. 자, 많이 실수했어요. 네. 이제 자, 아무튼 수취 제도의 결과 땅. 그래서 조선후기로 가면 갈수록 세금이 이제 뭘로 바뀌는 재산 기준으로 바뀌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근대적인 조세제도의 개편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최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뭐 이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